시사의 스위치를 켜다 따뜻한 시사 시사온 시간입니다. 시사평론가이신 한동대학교 주재원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산불 피해는 없으시죠? 네, 저는 괜찮습니다만 전국토가 지금 너무 고통을 받고 있어서 네. 빨리 좀 수습이 잘 될 것 같습니다. 하루빨리 또 일상이 회복되길 기다리고요. 오늘 오전에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선고 기일을 통지하면서 지금 전 국민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죠? 그렇습니다. 헌재가 드디어 오는 4월 4일 금요일에 이제 탄핵 심판 선고를 하겠다고 발표를 했죠. 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2024년 12월 14일에 시작이 되었으니까요. 거의 110일 만에 결론이 나오는 셈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 이제 63일이 걸렸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91일이 걸렸으니까 역대 최장기간 탄핵 심판 기록을 갈아치우는 거는 정해진 거고요. 네. 저는 사실 3월 초나 늦어도 중순 이전에는 판결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네. 저뿐만 아니라 많은 전문가들이 그렇게 예상을 했었죠. 근데 이게 계속 길어지다 보니까 많은 국민들이 최근에 무기력감 그리고 불안감을 많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직장인들도 뭔가 일이 손에 안 잡힌다 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어찌되었건 이번 주 금요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판결은 이제 향후에 한국 사회에 많은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렇다면 이런 엄청난 일을 하는 이 헌법재판소 어떤 곳인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대한민국 권력 구조와 이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책임지는 헌법기관인 바로 헌법재판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반 사법기관과는 달리 헌법재판소는 평소에는 주목을 받지 않다가 이렇게 대통령 탄핵과 같은 큰 이슈가 발생할 때 이제 온 국민의 주목을 받는 것 같은데요. 그럼 이런 중요한 결정을 하는 헌법재판소 어떤 역사적 배경에서 설립이 된 겁니까?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이제 1988년 9월 1일이었죠. 이제 제9차 개헌에 따라서 출범을 했습니다. 사실 1948년 제정된 제정헌법에 따라 설치된 헌법위원회가 있었지만 이 실질적인 위헌심사 권한이 거의 없었고요. 대법관 5명과 국회의원 5명이 겸직하는 기관이었기 때문에 정치적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는 유명무실한 기관에 불과했습니다. 네. 이후에 1960년 4월 혁명 이후에 제2공화국 헌법에서 헌법재판소의 설치가 명시되었었지만 이 5.16 군사정변으로 실현되지 못했었고요. 1972년 유신헌법과 1980년 제5공화국 헌법에서는 이 헌법위원회가 설치가 되었는데요. 이 당시에는 이제 국회의장, 대법원장 그리고 법무장관 등으로 구성이 되어서 실질적인 독립성과 권한이 부족했습니다. 네. 1987년 6월 항쟁이 이제 이러한 상황을 변화시킨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했는데요. 국민들은 이제 민주주의 회복과 이제 권력기관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강력하게 요구를 했고, 네. 그 결과 1987년 10월 29일에 제9차 헌법 개정이 이루어지면서 비로소 오늘날과 같은 독립된 헌법재판소의 설치가 명문화되었고요. 네. 이듬 해인 1988년에 드디어 헌법재판소가 설립이 되었죠. 네. 그러니까 오늘날과 같은 형태의 헌법재판소 역시 87년 민주화혁명의 산물이라니까 참 새삼 다르게 보이는데, 그럼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역할도 그 당시 오늘날과 같이 정해졌던 겁니까? 1988년 8월 5일에 이제 헌법재판소법이 제정이 되었고, 같은 해 이제 9월 1일에 초대 재판관 9명이 임명이 되어서 이제 공식적인 활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최근 몇 년간 대통령 탄핵 심판 등으로 이제 워낙 헌법재판소가 국민들에게도 잘 알려진 기관이 되다 보니까 네. 대부분의 국민들이 이제 헌법재판소가 9명으로 이제 구성이 되고, 대통령, 국회, 대법원장이 각각 3명씩 임명한다는 사실 정도도 상식적으로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임명권을 3등분을 해놓았는가? 너무 명백한 부분인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나라를 구성하고 있는 핵심 축이라고 할 수 있는 입법, 사법, 행정 이 3권 분립의 원칙을 정확하게 반영을 하고 있는 거고요. 다양한 견해가 재판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각 기관에서 임명한 헌법재판관은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의 임명과 무관하게 이 헌법재판관에 임명되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것이 이번에도 이제 마은혁 재판관 임명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의 결과였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헌법재판소를 구성하는 주체들만 봐도 이 기관이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는 이렇게 일반 재판소와는 다르게 어떤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까? 큰 틀에서 이제 헌재의 기능을 총 5가지 정도로 이제 요약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네. 첫 번째는 이제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입니다. 국회에서 이제 법을 만들잖아요. 그러면 그 제정된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는 법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거죠. 이제 음. 그 권한이 이제 헌법재판소에 있고요. 두 번째는 탄핵 심판입니다. 대통령, 국무총리, 뭐 장관 등과 같은 고위공직자에 대해서 탄핵 여부를 결정을 하고요. 네. 여기서 말하는 탄핵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고위공직자의 위법 행위 여부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그 공직자가 해당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헌법을 위반하거나 헌법 수호의 의지가 있는지 여부 등을 판단해서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음. 판단하는 심판이 바로 탄핵 심판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정당 해산 심판인데요. 음. 국가 질서나 이제 민주주의적 기본 질서를 위협하는 정당을 해산할 권한도 이제 헌법재판소에 있고요. 네. 네 번째로 이제 권한쟁의 심판인데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간의 권한 충돌을 조정합니다. 이번에 마은혁 재판관의 경우도 네. 국회가 임명한 헌법재판관을 이제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을 하지 않으니까 음. 이것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를 한 거죠, 네. 국회가. 그런데 이제 그 결국에는 이제 헌법재판소에서는 임명하는 것이 합법적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이제 여전히 버티고 있는 거죠, 네. 대통령 권한대행이.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이제 이걸 어떻게 강제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도 또 다른 숙제로 이번에 남겨졌습니다. 음. 마지막으로 5번째가 이제 헌법 소원 심판인데요. 국민이 기본권을 침해당했을 경우에 직접 청구를 할 수 있는 거고요. 행정부의 조치나 법률이 국민 개개인의 권리를 침해했을 때 국민이 마지막으로 기대볼 수 있는 법적 수단이 바로 헌법 소원입니다. 네. 네, 이처럼 이제 헌법재판소는 권력의 감시자이기도 하고 동시에 국민 권리의 보호자라고 하는 이 이중적 역할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대한 헌법기관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정말 중요한 판단을 하는 기관인데 그렇다면 지금까지 이 헌재의 판결들 중에 좀 중요한 판결 몇 가지를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크게 3가지 정도가 이제 우리 역사에 남을 만한 사례인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로 제가 꼽을 수 있는 거는 2005년에 나왔던 이제 호주제 위헌 결정입니다. 호주제는 이제 가족 내에 남성을 중심으로 한 족보 중심 체계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오랜 기간 동안 여성 차별의 상징이었죠. 그래서 이제 당시 헌법재판소가 이것을 평등권과 인간 존엄성 침해로 판단을 하면서 이제 폐지를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우리나라 여성 인권 역사에 있어서도 매우 중대한 이정표로 남아 있죠. 네. 두 번째는 이제 2014년에 있었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인데요. 한국의 현대사에서 정당 해산 매우 이례적인 판결이지만 이 헌재가 당시에 판결한 내용을 보면 정당이 민주적 기본 질서를 파괴하는 활동을 하면 해산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헌법 조항을 들어서 이례적으로 해산 결정을 내렸습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뭐 다들 기억하시다시피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인용이 빠질 수가 없겠죠. 네. 2016년 당시 이제 뭐 온 나라를 뒤흔들었던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촉발된 사안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이 공적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했다고 보았고요. 그것에 기반해서 전원일치로 탄핵을 인용했습니다. 네. 이것은 이제 우리 헌정사상 최초의 대통령 파면이었고요. 음. 국민 주권이라고 하는 이 민주주의 원칙을 실현한 판결로 평가받고 있죠. 네. 정말 말씀해 주신 것들 모두 기억에 남는 중요한 판결이었던 것 같은데 오늘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를 통지됐지만 또 최근 윤 대통령의 이런 탄핵 심판이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과 우려가 많았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일각에서는 헌법재판소 제도를 다시 손봐야 한다 이런 목소리도 나왔는데 헌법재판소가 제 기능을 수행하려면 어떤 과제가 남아있다고 보십니까? 무엇보다도 이제 재판관 임명 절차의 제도화가 시급한 것 같아요. 현재는 이제 대통령, 대법원장, 국회 3인씩 추천을 음. 하는데 네.
지금과 같이 정치적인 교착 상태가 이루어지게 되면은 음. 이 공백이 장기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번에도 보시다시피 국회에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올렸는데 이 임명을 안 해서 음. 또 탄핵이 되고 또 최상목 권한대행도 3명 중에 임의로 2명만 임명을 하는 뭐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죠. 네. 헌법재판소의 구성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입법, 사법, 행정을 엄격히 분할해서 각각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고 존중하라는 의미인데 마치 행정권이 헌법재판관을 최종적으로 판단하고 임명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이 받아들여지게 되면 네. 헌법재판소의 중립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띄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 헌법재판소는 이제 단지 법률을 기계적으로 해석하는 기관이 아니라 사회 통합과 민주주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헌정의 중심축이 되어야 합니다. 헌법이라는 것은 모든 법률의 근간이 되는 이 모체적 성격의 법이기 때문이거든요. 따라서 국민적 법 감정과 이 국민 주권주의를 결코 배제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고요. 네. 아무쪼록 이번 주 금요일에 이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과에 대해서 모든 국민이 이제 주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저는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 2항의 원칙만 지켜준다면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국민들이 수용하고 우리 사회가 다시 한번 통합의 시대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 헌법 조항을 반드시 지켜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네. 이번 주 금요일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적법하게 나길 바라면서 오늘 시사호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주재원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